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졸도 직전인 이런 통계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영끌 이어서 B2까지. 야, 지금까지는 뭐 아파트 산다고 다들 영끌 이래서 또 가계대출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니 최근에 또 이제 주식시장이 막 또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또 B2까지 늘어나면서 결국은 가계부채가 2천조 드디어 2천조 딱 지금 턱 밑까지 왔는데 조금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오늘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1사분기 가계 신용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봤더니 가계 신용 잔액이 1993조 1천억이었습니다. 이게 전분기 말 대비해서 14조가 증가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2천조까지 딱 6조 9천억, 한 7조 정도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전분기보다 7조 정도만 늘어나도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때는 2천조를 넘어서겠죠. 자, 지금 1993조, 자, 이런데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수치로 2천조가 이제 넘어서는 이 수치가 찍히면 정말 이 한국은행 총재가 졸도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야, 이 가계부채 안 그래도 정말 심각하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숫자로 나타난 거죠. 사실 이게 가계 신용이라는 게 가계 대출 잔액이 있고 판매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신용은 뭐 자동차 할부 판매 같은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뭐 판매 신용이든 가계 대출이든 가게에서 전부 다 할부로 사든 뭘 사든 빚을 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의미에서 이제 가계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1993조고, 자, 특히나 가계 대출 잔액이 이 중에서 12조 9천억, 한 13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1865조 8천억 정도가 되고, 판매 신용, 할부 같은 이런 게 127조 3천억, 한 128조 가깝게 되는데 이것도 한 1조 1천억 정도 증가해요. 어쨌든 뭐 이거든 저거든 모두 지금 빚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 가계신용,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재작년 이제 4, 4분기부터 보면 1922조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1, 4분기에 1925조였고, 자, 그 다음이 1950조로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2, 4분기 때. 자, 그리고 1964조, 1979조, 그러더니 결국은 1993조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6조 9천억만 더해지면 뭐 지금 14조씩 늘어나니까 뭐 14조, 대부분이 14조, 이제 많을 때는 25조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 14조씩 늘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2, 4분기 때는 2천조를 넘어설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 작년 1,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 1년 동안을 비교해 봐도 68조 1천억. 와. 아니 1년에 지금 가계부채가 70조 가깝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상승세. 그래서 뭐 계속 IMF나 이런 기관들에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를 뭔가 이제 경고를 날리고 할 때 가계부채 속도가,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뭐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지금 다른 곳들은 오히려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증가 속도가 정말 전 세계에서 뭐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선순위에 있을 정도로, 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지금 가계대출 증감액을 보더라도 일반 지금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 그렇죠, 주택 관련 대출이 117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1865조인데 이 중에서 1178조, 그러니까 요거는 신용, 판매 신용 빼고 이제 가계 대출만 본 거죠. 결국은 63.2%,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기저에는 말 그대로 이 주택 관련 대출,
주택 관련 대출, 뭘 말 그대로 집 사는 거, 뭐 전세 대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1,200조 정도, 63% 정도가 1,200조가 집 사는데 주택 관련한 이런 대출이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세 보증금 규모가 한 1,058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2,000조는 드러나 있는 가계부채고, 이 1,000조라는 것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돌려막기가 터지는 역전세 같은 게 터지면 정말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인 간의 부채, 개인 간의 사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 중간에 공적 보증이 들어가죠. 국가가 이 전세 보증금, 전세 대출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세보증금 1,000조가 터지면 이거는 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엄청난 문제가 되죠. 국가 보증기관의 문제가 되고 또 은행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좀 계속 뭐 줄여나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세보증금 규모가 1,000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공식적인 2,000조에다가 비공식적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전세 제도,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총가계 부채는 실질적으로는 3,000조가 지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이거를 가계 부채로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게 바로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국토 이슈 리포트라는, 여기에서 이 정책 시사점, 자, 임대차 시장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지금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이 뭐 집값도 올릴 뿐더러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적 보증이라든지 또 역전세가 생기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러니까 이 전세 대출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1단계는 1주택자들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을 이건 이미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을 반영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사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그런 제안이었죠. 그게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시키자.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이것은 집주인의 빚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집주인들이 은행에 가서 이것을 대출 받을 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빚으로 산정해서 DSR에 반영해서, 아니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은 못 빌리는 거죠. 전세 보증금이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뭐 5억씩, 10억씩, 많게는 2, 30억씩 되는데, 자, 이걸 빚으로 인식하는 순간 집주인들은 이제 은행 가서 돈 빌릴 일은 전혀 없는 거고,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들은 즉각 상환해야 되는, 만기가 되면 DSR 이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자, 과연 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이게 임대인의 DSR 반영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3단계 이재명 정부의 전세 관련된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 지금 국토 지금 연구원이라는 정부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임차인 전세보증금, 결국 전세금을 집주인의 임대인의 빚으로 보자, 가계부채로 보자,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진짜로 2,000조가 아니라 3,000조가 우리나라 가계빚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정부도 뭐 난리, 뭐 한국은행은 더 말할 게 없겠고요. 자, 그렇지만 뭐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뭐 정말 부동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뭔가 공격적인,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청난 지금 규제책들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도 현장에서
규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걸로 또 이렇게 나타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소명하라. 이런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찌라시고요. 실제로 지금 나온 통계는 오늘 지금 확인된 걸로는 한 35%, 35%면 세 집 중에 한 집이죠. 자, 결국은 집 사고 나서 갑자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막 등기가 날라오고 자금 조달 어디서 돈 생겨서 집 샀어? 자, 이러면서 이거 소명해. 야, 이거 막상 당하면 정말 기절할 수준이거든요. 이게 정말 현장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 뭐 그냥 대충 뭐 써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통과하는 통과 의례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국토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또 이제 그게 한국감정원이죠. 거기에서 들여다보고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을 국세청에서까지 들여다본다라는 거고 자,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이 부동산 감독원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점검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수점검은 이건 찌라시 수준이에요. 그래서 100% 다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35, 근데 35%도 어마어마하죠. 세 집 중에 한 집이 등기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야, 난리 났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자, 그만큼 깐깐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동시에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자금 조달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자, 우리가 보통 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는 25억 넘어가는 거 아니면 뭐 20억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을 고가 아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자,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국세청이 발표한 거 보면 3,600억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이미 뭐 통보하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30대 대기업 직장인이에요. 자, 이분이 현금으로 강남에 3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아무리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30대면 직장 다닌 지 많이 해봐야 뭐 10년 정도 되겠죠. 많이 해봐야 이제 10년 정도 되는데 야,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 30억을 이거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게 왜 의심이 갔냐면 이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같은 시기에 해외 주식을 30억을 딱 매도한 거예요. 야, 정말 딱 걸렸죠. 딱 걸렸어. 아니, 30억을 매도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판 이거 30억, 해외 주식 30억 판 거, 이 돈은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딱 걸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무조건 잡아낸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30대 사회 초년생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이 건물주 아버지한테 10억을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아빠 찬스를 쓴 거죠. 10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준강남권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차용증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 차용증 같은 것도 이제 증빙 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더니 차용증에 뭐라고 써놨냐? 아버지 사망 시점에 상환하겠습니다. 자, 이거 불효자식인가요? 아니면 효자인가요? 아니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 돼. 아유 뭐 저기 뭐야 그렇죠. 뭐 이렇게 참 맛있는 것도 건강식도 사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오래 사시라고 사망 시점에 상환을 하겠다고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꼼수죠. 사망 시점에 상환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 상속이 그냥 진행이 되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해보겠다라는 뭐 이런 건데 사실 사망 시점이면 사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갚는 거잖아요. 사망하고 나서 갚는 거니까 아니 지금 뭐 돈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상속인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갚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가 20억 또 자리 건너서 나한테 주고 내가 잘 받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꼼수를 써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정말 뭐 어떻게 참 우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포인트가 이게 되겠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이제 발표한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집을 사면 서울에서 특히나 서울에서 이런 고가주택 특히나 전수검증을 하고 있는 이런 약간 20억짜리부터 받잖아요. 아까 20억 집 사니까 이런 일이 뭐 지금 서울이든 경기권, 수도권을 주로 보겠죠. 자,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서 20억 넘는 아파트를 샀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고 나면 전수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보냐. 가족 간의 자금 흐름을 이게 중요하잖아요. 딱 걸렸어. 뭔가 찜찜해. 그러면 무조건 가족 간의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집중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 간에 이제 뭐 돈 빌린 거 또 가족 간에 아까도 보셨지만 아버지가 주식 팔아가지고 몰래 아들 집 사주는 거. 자, 이제는 가족 간에 이거 집 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뭐 또 이제 뭐 수도권에서 20억 넘는 고가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가족 간의 통장은 탈탈탈탈 다 털리겠다. 통장이 안 털리더라도 내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이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족 간의 자금 흐름 이 부분까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고가 아파트들을 집 사는데 가장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더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고가 주택들 거래 뭔가 내가 집을 사고 나서도 막 등기 같은 거 받으면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도 국세청에서 뭐 날라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가주택들 집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다. 일단 저는 뭐 심리 게임이니까요. 서로가. 자,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법인 자금으로 혹시라도 집을 샀다.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집을 샀다. 자, 이렇게 되면 개인 세무조사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고 사업장 전체를 세무조사하겠다. 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괜히 집 한 채 잘못 샀다가 지금 뭐 내가 세무조사 받는 거, 뭐 우리 가족들이 세무조사 받는 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사업장 전체를 세무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집 사는 거 엄청난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경찰 조사 잘못하면 뭐 벌금 깜빵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경고장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갑자기 5월 들어서서 고가 아파트들이 폭락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의도의 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죠. 여의도 진주 34평형이 30억 터치했던 아파트인데 24억 9,500. 그것도 뭐 7층 10층이면 꽤 고층인데 5월 18일이면 와, 이거 뭐 지금 어제 실거래 신고가 된 건가요? 어제네요. 어제 지금 실거래 신고가 된 건데 야, 갑자기 5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5월에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자, 그리고 여의도 진주 26평 같은 경우에도 아까 34평이면 26평 같은 경우에도 5월 14일 지금 며칠 전인데 이것도 24억 9천이면 한 25억 정도 했던 아파트잖아요. 25억까지 갔던 건데 이게 1층이 오히려 팔린 게 6층이에요. 층수도 오히려 더 높습니다. 자, 근데 19억 한 5천, 19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20억이 붕괴가 되는 결국 5억 3천, 5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3부. 이것도 뭐 여의도의 대장 재건축 아파트죠. 29평형 35억 5천까지 갔던 게 28억 1천만 원까지. 이것도 뭐 8층, 9층이면 층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 7억 4천,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자, 여의도에 지금 30억 넘어가는 2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지금 이런 대폭락 거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이촌의 한가람 이 43평 같은 경우에도 34억 9천이면 35억까지 갔던 건데 29억 5천이면 30억 아래로 5억 4천이나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꽤 유명한 아파트죠. 여기도 52평형 32억까지 갔던 게 4월에 32억 최고가가 나왔는데 5월에 갑자기 27억 5천 거래가 나와서 4억 5천 5억 가까운 하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의 서초 그랑자이 이거 뭐 강남역 쪽에 있는 꽤 뭐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죠. 서초 그랑자이 25평형 그래서 35억 5천 최고가를 그것도 4월에 찍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5월 15일은 지금 며칠 전인데 5월 15일에 30억 딱 턱걸이 거래가 나왔어. 14층이면 그렇게 낮은 층이 아닌데 5억 5천이나 하락한 충격적인 하락 거래가 뭐 한 달 사이 이런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강남 쪽도 그런데요. 레미안대치 팰리스 45평 같은 경우에도 63억까지 갔던 게 뭐 10층이면 이것도 뭐 낮은 층 16층 10층 낮은 층도 아닌데 58억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5월 13일 지금 거래면 가장 최근 거래인데 5억 폭락해서 갑자기 5월에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이 줄줄이 연쇄 폭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레미안대치 팰리스 37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3억까지 갔던 게 47억까지. 그것도 5월 13일이면 최근 거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6억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강남 개포동의 DH 아널리즈 34평도 39억까지 갔던 게 35억으로 4억 폭락한 거래고 18층 이것도 꽤 고층인데 그렇습니다. 강남 또 센트럴 아이파크 역삼동에 있는 24평 아파트 32억까지 갔던 게 27억 9천까지. 이것도 25층이면 꽤 고층인데 4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개포동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43평도 46억까지 갔던 게 41억 3천까지. 13층 꽤 높은 층인데 거의 뭐 딱 1년 만이네요. 25년에 46억까지 갔던 게 딱 1년 만에 지금 4억 7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개포동 레미안 블리스티지 45평 같은 경우에도 44억 9천 45억까지 갔던 게 39억 5천으로 40억이 붕괴되면서 5억 4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강남구 일원동의 푸른마을 31평 26억 7천 27억 가까이 갔던 게 18억 2천까지 8억 5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전부 다 5월에 갑자기 대폭락 거래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스 43평도 45억까지 갔던 게 36억으로 이야 도곡렉스리 9억이 폭락하는 정말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파크 삼성 55평 같은 경우도 78억이 65억으로 13억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잠실의 리센츠 48평 같은 경우에도 47억까지 갔던 게 38억 3천으로 송파, 잠실의 대장, 엘리트 중에 하나인 리센츠도 8억 7천, 9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56평 같은 경우에도 60억까지 갔던 게 52억으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포 쪽에서도 갑자기 큰 하락 거래가 나왔는데 현대홈타운 42평 같은 경우가 16억 9천 17억까지 갔던 게 10억 딱 턱걸이 하면서 6억 2천이 하락했는데 하락 지금 폭이 엄청납니다. 마이너스 36%에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솔 리베르 32평 같은 경우에도 15억 4천까지 갔던 게 9억 7천까지. 이것도 20층 고층인데 5억 7천, 6억 가깝게 하락했는데 이게 하락 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37%고요. 성북구 기름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33평 같은 경우에도 12억 8천이면 13억까지 갔던 게 7억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5% 완전 반토막 거래가 나와 있고요.
중구 신당동에 청구 2편 한 세상 32평형도 19억 5천까지 갔던 게 9억 8천으로 9억 7천, 거의 10억 가까운 마이너스 49%, 거의 반토막 가까운 거래가 나와서 갑자기 올해 대폭락 거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국세청이 집 사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 20억 넘어가는 집들이 일단 타깃입니다. 그래서 20억 넘어가는 이런 고가 주택을 사면 전수 검증을 하는데, 특히나 가족 간의 자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가족이든 아니면 본인이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법인이 있겠죠. 이 법인 관련된 부분도 모두 들여다봐서 가족 간 자금도 탈탈 털고, 그렇죠. 통장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 팔았는지, 뭐 주식 팔았는지 뭐 아까 보셨잖아요. 자, 더더구나 뭐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개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세무조사를 해서 정말 완전 폐가망신을 시키겠다. 야, 이제 뭐 집 사는 거 정말 겁나서 집 사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의 규제, 뭐 이런 현장 규제,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부동산으로 모든 돈이 쏠리면 나라가 망한다. 뭐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뭐 국세청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아마 뭐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삼양라면 링크를 찾아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을 뭐 사실 있을 때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찾아주셔서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든 가끔 고가 제품이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135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